안녕하세요. 자, 조직사회학 제1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가지 이미지의 마지막 2가지인데, 하나는 변화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 하고, 하나는 이제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2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2가지 조직 형태는 최근에, 현대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뽑으라고 그러면 이제 변화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만 이제 혁신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흐름과 변환 과정으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현대 조직 이론의 한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배를 위한, 그러니까 합리적 지배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기업 조직이 많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 이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여전히 예전에 지배적 조직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2가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앞으로의 지향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나는 현실에 대한 집착, 조직에 있어서. 그래서 왜 이걸 못 벗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개방과 자연에 있어서 이 변화, 어떻게 보면 이제 최신 이론 모형이죠. 개방 자연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온 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걸어서 같은 강을 2번 건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 고대 철학자인데, 결국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화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데모크리투스도 고대 철학자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이제 이 사람 얘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도 변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기본이다. 그러면 모든 게 변화하면 조직도 그거에 맞추어서 적응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조직이 변화에 맞추어서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직도 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시적인 거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책에 나오는, 교재에 나온 얘기예요. 각주구검이라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각주구검 해가지고 배에다가 새겨서 칼을 찾는다라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에서 칼을 가지고 놀다가 칼을 강물에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서 있던 배의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서 그 배에 표시해 놓은 자리에서 칼을 찾는다. 자, 그거 뭐죠? 사실은 칼은 강물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 환경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배라고 하는 조그만 세상에 갇혀서 자기가 빠뜨린 배의 위치를 표시하고 다른 장소에서 그 배의 위치에서 칼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고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행위. 결국 이거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변화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이걸 변화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쭉 얘기를 드린 것처럼 변화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자본주의 초기에서 20세기 초반까지는 조직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는 거를 인지하지도 못했고 필요성도 못 느꼈는데 7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이후는 더 빨라진 거죠. 갈수록 조직 환경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TV만 보더라도 브라운관 TV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에 LCD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LED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OLED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불과 10년이 안 돼요. 자, 요새는 뭐 마이크로 LED인가요? 뭐 또 다른 뭐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때는 브라운관이 몇십 년을 거의 엄청나게 오랜 시절을 하다가 그러니까 변화가 고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로 이제 기술적 효과죠. 기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직 환경의 변화, 시장 환경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지느냐? 변화라고 하는 게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래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조직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자, 그러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끊임없이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카이젠이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개선.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걸 기획하고 그걸 시행하고 변화를 관리해서 평가하고 또 다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다 바뀌어야 된다. 전부 다.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과정도 절차도 바뀌어야 되고 도구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를 끊임없이 필요한 건 전부 다 바꿔가야 되는데 이 바꿔가는 거 자체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변화할 수 있느냐 변화한다고 또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바꿔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변화 관리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움트려트려 가지고 자기 세상에 있으면 도태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곳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이 사멸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키아가 없어졌고 지금 내연 자동차도 지금은 사망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030년 내외. 전기차. 뭐 이런 새로운 요소들이 끊임없이 나오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소규모 조직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게 근데 자기가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자, 그런데 아이폰이 금속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갑자기 대부분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케이스를 플라스틱에서 이 금속으로 바꿨어요. 자, 시장 환경이 확 변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는 제소 중소 기업들이 플라스틱 케이스를 제조해서 납품하던 회사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장비 자체가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자, 아까 여기 LCD에서 LED로 갔는데 이 과정에서 이 기간이 불과 2, 3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LCD에 들어가는 여기는 이제 LCD라고 하는 건 액정 화면 뒤에 CCFL이라고 하는 그 형광등 같은 램프를 비춰가지고 액정에 이제 그 빛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LED라고 하는 전구로 바뀐 거잖아요. LED 램프로. CCFL 회사가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중에서 CCFL 이게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LED라고 하는 걸로 생산의 변화를 인지하고 제조를 전환했던 회사들은 전부 다 살아남았어요. 이게 이제 변화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변화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변화 관리의 핵심은 변화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이 변화들이 우리가 지나고 보면 사후적으로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정 중에 있을 때는 이 수많은 변화 중에 어느 게 진짜 변화고 우리가 적응해야 될 변화인지를 선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측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변화의 논리라고 하는 거를 조직 이론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변화의 논리는 아우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자기 생산 내재적으로 발생한다. 변화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 질서 있게 나오는 게 아니라 혼돈과 복잡함에서 우연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인 인과성.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행되는 어떤 거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걸 우리가 변증법적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변증법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내부적 인과성이에요. 자기 부정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로 나타난다. 이런 겁니다. 이 변증법적 전에 이 자기 생산이라고 하는 내재적인 요소하고 인과관계 그리고 이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혼란이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변화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 다시 재강조되고 있다. 자, 그러면 개방체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자기 생존과 자기 생존을 위한 적응을 어디에 대해서 해야 되냐? 환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방체계. 그래서 갈수록 변화 과정에서는 개방체계라고 하는 변화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개방체계라고 하는 개방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 중거성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환하면서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바렐라하고 마투라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시스템, 유기적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생산이라고 하는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되고, 자, 유기체니까. 그 다음 이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는 명확한 자기 준거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 그리고 이 자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자율적으로 무언가를 자기 변화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기 준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자기의 기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 그냥 무작정 변화가 아니고, 묻지마 변화가 아닌 거죠.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 정체성인 거죠. 우리 조직에 대한 정체성이 있고, 이 정체성이 주관적으로 자기의 필요, 자신의 생존 필요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체성과 주관성이 없으면 묻지마 변화가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조직이 되면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선택적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중거성은 필요한데 이 자기중거성이 자기중심적인 상황인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변화 과정에서, 변화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는 진화의 패턴인데 결국은 뭐냐면 변화의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질서뿐만이 아니라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는 게 뒤섞여 있는 거죠. 그럼 무질서와 혼돈인데 이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카오스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무질서와 혼돈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도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카오스 이론을 도입한 게 세탁기죠. 요새는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예전에는 카오스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기에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자, 그래서 복잡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조직 환경은 복잡계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거는 상호 인과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무질서하게 존재하는데, 이 상호 인과성은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이다.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선형인 거죠. 직선.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곡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 인과관계가 비선형적으로 우리가 인과성을 눈치채지 못하게 굉장히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변화의 시작은 혼돈스러운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한 영역에 있으면 외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의 가장자리, 외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잡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질서라고 하는 거를 관리하는 거와 새롭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새로운 상황 맥락을 조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변화를 주도해 간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통해서, 이게 이제 버터플라이 나비 효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이것도 변화를 주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관리, 발현적 현상, 기존 환경의 외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미세 변화를
포착한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잡계 경영. 자, 그러면 이 복잡계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 갈수록 조직관리라고 하는 게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갈수록 조직관리라고 하는 게 다양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엔 이걸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조직 성원 또는 조직의 자율과 창의라고 하는 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를 포착해내기가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상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있는 소규모 조직하고 10만 명의 조직 성원을 가지고 있는데 위계적인 조직이 있다. 그럼 위계적인 조직의 결정권자는 누구죠? 한 명인 거죠. 자, 삼성전자 이재용이 결정 내리면 무조건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10만 명이라는 조직 성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한 명인 조직과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잡게 이 사람이 올바른 인식을 하면 조직이 생존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조직은 그대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노키아나 다른 회사에서 많이 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이 생각 중에서 미세한 보이지 않는 변화를 포착할 수 있고 그 포착된 변화를 새로운 변화로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조직 관리. 이게 뭐냐? 변화 관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변화 관리는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상호적 인과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인 인과는 아까 얘기했던 선형 인과 관계, A가 변하니까 B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호적 인과성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라고 하는 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곡선으로. 그래서 A가 변하니까 B가 변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순환적 연결관계라고 하는 연결관계가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변화가 B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B에서의 변화가 A에서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A가 A-로 B가 B-로 되는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고 이거에 해당되는 조직이 소위 말하는 개방 자연형 조직. 이런 조직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배라고 하는 지배는 이 폐쇄 합리형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지배라고 하는 거는 결국 위계적인 거, 그죠? 수직적인 거, 요런 거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고전 조직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 조직의 대부분이 아직도 이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제인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합리성. 그리고 폐쇄성. 그럼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합리성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데,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조직 성원 모두를 위한 거냐, 아니면 조직을 지배하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거냐, 그리고 무엇을 위한 합리성이냐, 조직 자체를 위한 거냐, 조직의 생존을 위한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조직 실패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조직의 합리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 그 조직의 합리성을 통해서 성과는 올라가는데 이게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대표적인 조직 실패가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많은 자동차들이 다 폐차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어떻게 처리되나, 이게 전부 다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늘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의 성과는 올라갔는데 사회적인 비용은 더 늘어난다.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무 환경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산업재 노동자들 조직 성원에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직업병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야.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 대표적으로 나이키,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또는 하청기업에 대해서 뭘 하죠?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하청기업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조직의 합리성만을 추구하면 조직의 생태계나 아니면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더 큰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자기 조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와 통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요소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착취와 억압이라고 하는 누구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근데 이거는 결국 뭐죠? 조직 성원인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급진 조직 이론에서, 이제 막스 같은 경우는 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첼스는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하는 걸로 소위 말하는 고전 조직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지적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지배적 도구로서의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조직이 지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문제들을 급진 조직 이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막스 베버가 지배라고 하는 거를 카리스마적 지배, 전통적 지배, 합리적 법적 지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하는 거는 히틀러,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거는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희의 신화, 전통에 깃대어서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 법적 지배라고 하는 거, 이제 관료제, 규칙과 규정에 의한 건데, 현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카리스마적 지배에서 결국은 전통적 합리적 지배, 합리적 지배로, 전통적 지배에서 합리적 지배로, 즉 관료적인 지배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주도적인 지배 유형이라고 본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긴 하지만. 자, 그러면 조직과 조직 성원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에 대해서 충성을 요구하고, 그
그 다음에 조직 성원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조직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고용을 보장하는 당근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채찍을 하는 거죠. 구조조정을 해서 해고를 하고,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조직 성원들을 통제하고 끊임없이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은 뭐냐?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거죠.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기업 조직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고, 무엇의 주체죠? 한편으로는 산업적 생산, 경제의 주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배와 통제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배와 통제의 객체, 대상이 되는 게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금노동이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공장 체계와 관리 체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임금노동을 지배하는. 여기 이제 임금노동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자, 이거 뭐죠? 삼성전자죠. 반도체. 굉장히 고기술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고기술 첨단을 통한 고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조직 성원들에게 백혈병, 이 직업병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을 하지 않았. 10년 넘게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에 비로소 인정을 했죠. 이재용 승계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 겁니다. 거의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업병으로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이유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직업병이 아니고 산재가 아니고 개인의 질병이다, 개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90년대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거죠. 여기 나이키. 90년대 나이키는 이것 때문에 아동노동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인도 파키스탄의 12살짜리 꼬마애가 나이키 공을 만드는 거죠. 여기죠, 나이키. 심지어는 이 꼬마도 20세기 후반인데 1990년대니까 여전히 아동노동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제3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대기업, 서구 대기업이 이런 거를 알면서도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제기가 많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거에 민감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급 126원.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라고 하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여전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신고된 산재 사망을 합치면 여전히 산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용광로에 청년이 빠져가지고 안전장비를 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새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정규직, 김영균 씨 사망사고도 그렇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배, 이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직 성원들과 관련된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산재 사망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 비율이다. 자, 그럼 지배의 효과가 그래서 뭐냐? 노동자,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조직 성원이라고 하면 일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가 일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상태.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죠? 일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을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 이게 심해지면 뭐죠? 과로사라고 하는 일하다 죽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하다가 죽는 걸 우리가 과로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왜 우리나라가 기업이 조직 성원이라고 하는 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왔는데 조직 성원을 지배하는 조직의 구조라고 하는 게 조직 성원을 외부에서 조직 성원을 지배하는 형태로 조직이 존재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직장인 스트레스. 자, 이건 달리 얘기하면 여전히 폐쇄적이고 조직 성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거를 요구하는, 여기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건 규정과 규칙, 그리고 이 규정과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조직을 지배하는 소수들이 만든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합리성을 요구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 조직 성원들이 굉장히 높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이건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자, 요거는 뭐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겁니다. 지금하고도 그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자, 여기 뭐 이 사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조직 정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조직 정치의 가능성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대항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이 합리성을 강조하는 지배적 도구로서의 조직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너무나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치가 아니라 경영 참여라고 하는 대항 조직이 실질적으로 조직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언감생심, 노동조합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폐쇄적인 형태로서의 합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 조직 성원인 거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추악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의 조직 환경에서는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변화. 어디로의 변화죠? 개방적이고 자연적인 조직 모델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요구되는데 현실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죠?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형태의 조직에 머무르고 있다. 이게 유지되고 있다.
뭐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직 문화라고 하는, 요새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생활 균형이 보장되는. 이게 달리 얘기하면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자연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직, 기업을,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